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미국 ABC 방송을 통해 보도돼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한인의 집에 침입한 강도들이 집주인에게 역으로 쫓겨난 겁니다. 70대 노인이 젊은 장정 여러 명에 습격당하고도 홀로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기사거리긴 한데요. 그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국 사회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대체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플러턴 대학에서 범죄 심리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밀러입니다. 저는 인간의 심리, 특히 범죄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를 파헤치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어요. 차분하고 분석적인 성격 탓에 주변 사람들은 저를 늘 이성적이라고 평가하곤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가끔은 이런 평가가 저를 차갑게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플러턴으로 이사한 건 정확히 3개월 전이었죠. 대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조금 더 조용한 환경에서 제 연구에 몰두하고 싶었거든요. 첫 한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소소한 일상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동네에 강도 사건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주일 사이 3건의 침입 절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죠. 혼자 사는 여자가 타깃이 되기 쉽다던 이웃의 한마디가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패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범죄자들은 항상 가장 약해 보이는 대상을 노리니까요. 첫 주말, 정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이선 박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으셨는데 고개를 저었더니 할머니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여태 안전했다는 거였죠. 퇴역 해병대 출신인데 지금은 조경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눈에 띄게 활동하진 않지만 동네 치안의 숨은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범죄 심리학 관점에서는 지역, 사회의 안전은 개인의 영웅적 행동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한 사람의 힘으로 동네 전체의 치안이 좌우된다는 건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그 주 화요일, 지역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보안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는데 뒤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제이크 콜먼이라고 소개한 40대 중반의 남성이 비웃듯 서 있었죠.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건 위험하며 특히 여자 혼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그의 말투에 담긴 얕봄이 느껴졌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대답했죠. 범죄 예방은 모두의 책임이며 한 사람이라도 경각심을 가진다면 전체 지역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기분이 상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그에게 원하는 반응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득 대학원 시절 연구했던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범죄 발생과 지역 공동체 의식의 상관관계라는 주제였죠. 연구 결과는 명확했어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낮았습니다. 이선 박이라는 인물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로 한 사람의 존재가 동네 전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는 어쩐지 신비롭게 다가왔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잡초가 많아 애를 먹고 있는데 옆집의 창문이 열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깔끔한 차림의 노신사가
정원 울타리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묘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이분이 바로 이선박이구나. 자기 소개를 나누고 나서 용기를 내어 최근 동네의 강도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아마도 이것이 지역 공동체의 힘인 걸까요? 저녁에 옆집 할머니가 쿠키를 들고 방문했어요. 이선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직후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왔다고 해요. 해병대에서 20년 넘게 복무하며 세계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 동네에 연속강도 사건이 있었을 때 이선이 혼자서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던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그 후로 이 지역은 평화로웠다고 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묘한 호기심이 자라났습니다. 이선박이라는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곧 현실이 됐죠. 다음 날 정원 관리를 도와주겠다며 이선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길은 노련했어요. 잡초를 뽑고 나무를 다듬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정성이 느껴졌죠. 작업 중 잠시 쉬는 시간, 저는 그에게 어떻게 이웃들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젊은 시절 군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고 했죠. 그의 말에서 깊은 삶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침 린다 로버츠가 방문했어요. 그녀는 제 대학 시절 친구로 현재는 지역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린다는 최근 강도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무장한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볼 때 린다의 표정이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며 제 걱정을 뿌리쳤습니다. 린다는 이선을 보자 반색하며 인사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린다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경찰도 이선의 도움을 종종 받는다고 귀띔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제 집 뒷마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기 방어법으로 이어졌어요. 이선은 제게 간단한 호신술과 후추 스프레이 사용법을 알려주었죠. 린다는 강도들이 주로 노리는 패턴과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제가 오히려 현장 경험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문득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선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결코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린다가 먼저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제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강도들이 이 지역을 특별히 노리고 있다는 거였죠. 이선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달라고요. 그의 말에서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혼자 남자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저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낯선 환경에서 든든한 이웃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린다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도들이 이 지역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범죄 심리학자로서 그런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서랍에 후추 스프레이를 두고 잠들었어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서 작업하는 것이 요즘 제 일상이 되었어요. 잡초를 뽑고 흙을 만지는 일이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죠.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제가 정원 한쪽에서 장미덤불을 다듬고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울타리 너머로 75세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등 뒤로 꼿꼿이 펴고 서 있었는데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가 정원 가꾸기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이웃들이 말했던 그 유명한 이선 박임이 틀림없었죠. 그는 푸른색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에서는 단순한 정원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어요. 자신을 소개하며 이 동네에 오래 살았다고 했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그의 영어 발음에서 미묘한 한국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정원 가꾸기 팁을 몇 가지 알려주던 그는 문득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지 않냐고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강도 사건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안정감이 찾아왔죠. 마치 오랜 지혜를 가진 사람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정원 상태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경업자로서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전정 가위를 다루는 그의 손놀림에서 군인다운 정확함이 보였죠. 그는 시범을 보이며 장미덤불을 다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해병대에서 20년 넘게 복무했다고 했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군인 출신의 면모가 드러났어요. 버릇처럼 주변을 살피는 눈빛, 항상 각이 잡힌 자세, 무엇보다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원 일을 마치고 나서 그는 제게 집 보안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창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습관부터 비상시 탈출 경로를 미리 계획해두는 것까지 매우 실용적인 조언이었죠. 그가 떠나기 전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이웃들이 그를 동네의 수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는 잠시 멈춰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웃들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서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죠.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역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심코 제가 물었어요. 그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지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조국은 언제나 가슴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비록 미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지만 한국인의 정신은 늘 자신의 일부라고 했죠. 그는 한국인의 끈기와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한국인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힘든 시절을 겪으며 단단해진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내일 다시 와서 정원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덧붙였어요. 만약 밤에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 자신에게 연락하라고요. 그의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이선 박과의 만남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범죄 심리학자로서 저는 항상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동기를 분석하는 데 익숙했죠. 하지만 이선은 쉽게 분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군인의 기질을 가졌지만 동시에 원예가의 섬세함도 지니고 있었어요. 딱딱한 규율 속에서도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을 기다리며 저는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선 박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말한 한국인의 정신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이선 박과의 만남 이후 동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플러터는 생각보다 아담하고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중심가는 특히 매력적이었죠. 한 곳 한 곳 들러보며 지역 특색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래된 서점에서 범죄 심리학 관련 책들을 살펴보다가 다음 목적지인 식료품점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려고요. 학교에서 강의와 연구에 치여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이곳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고 싶었죠. 가게 안은 평일 오후임에도 꽤 붐볐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토마토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있었죠.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값비싼 시계와 넥타이 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 맞냐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변동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제이크 콜먼이라고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웃의 친절한 인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의 말투에 묘한 거만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범죄 심리학 교수라고 말했을 때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분야를 왜 연구하냐고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캐물었어요. 혼자 사는지, 집은 어디인지, 직장은 어디인지 등등.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정중하게 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피해가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집요하게 따라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고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했죠. 그 말에 순간 몸이 굳었어요.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범죄학자로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라고요. 그리고 이미 동네 경찰들과도 안면을 텄다고 덧붙였죠. 실제로는 린다 외에는 아는 경찰이 없었지만 그는 그걸 알 필요가 없었어요. 제 대답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는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며 실제 위험 상황에서는 책으로 배운 지식이 소용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귀 뒤로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무시하려 했지만 불편한 감정은 계속되었죠.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이크에 대해 조심하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동네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집요하게 접근한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여러 번 경찰에 신고된 적도 있지만 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변을 계속 살피게 됐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창문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범죄 심리학자로서 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었지만 이론과 실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책으로 연구할 때는 몰랐던 불안감이 실제 상황에서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제이크 콜먼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지역 신문 기사들을 찾아봤죠. 몇몇 기사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주로 논란이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는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고 현대식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노리는 패턴이 보였죠. 한 기사는 그가 노인 주택 소유자들을 위협해 헐값에 집을 팔게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제이크가 단순한 불쾌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린다에게 이 일을 상담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선 박에게 자기 방어 훈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그가 가르쳐준 기본 동작들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후추 스프레이는 항상 핸드백 바깥 주머니에 넣어두고 다녔어요. 그날은 지역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진열대 사이를 비집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장바구니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계산대로 향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크 콜먼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가 내 쇼핑 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 장바구니답다며 놀리는 그의 말투에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가 계속 따라오며 말을 걸었어요. 최근 이선 박과 자주 어울리는 것 같다며 그런 노인네가 뭘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비웃었죠. 사실 이선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이크 같은 사람에게는 나이든 아시아계 미국인은 그저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나 봅니다. 참을 만큼 참았지만 이선에 대한 모욕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죠. 자기 방어 훈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강도 앞에서는 소용없을 거라고 빈정거렸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은 쉬운 타깃이라고 덧붙이며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로서 항상 냉정하고 분석적이었던 저였지만 이번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에서 후추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제이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직접 맞아볼래냐고 물었죠. 물론 실제로 쓸 생각은 없었지만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예상대로 그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런 그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범죄 심리학 박사로서 약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왔다고요. 모든 약탈자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가 실제로는 포식자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죠. 그 말을 듣자 제이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도 내가 단순한 학구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나 봅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고 재빨리 다른 통로로 사라졌어요.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기분이 상쾌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장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린다가 경찰차를 타고 지나가다 나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차를 세우고 내려왔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아무래도 매장 안에서의 일이 그녀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제이크와의 작은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활짝 웃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를 주시해왔다며 누군가 그를 제대로 혼내줬으면 했다고 말했죠. 그는 동네 여성들에게 늘 무례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학문의 세계에만 갇혀있던 제가 실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현관에 도착하니 이선이 내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화분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키운 식물이라고 했어요. 인삼의 일종으로 생명력이 강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고 설명했죠. 마치 한국인처럼 말이에요. 이선은 제이크와의 일을 이미 들었다고 했어요. 동네에는 소문이 빨리 퍼지는 법이죠. 그는 내 대응이 훌륭했다며 칭찬했어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선을 지킨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창가에 이선이 준 화분을 놓으며 생각했어요. 플러턴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변하고 있었죠. 내 안에서도 주변 환경에서도 말이에요. 제이크와의 충돌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퍼졌는지 가끔 슈퍼마켓 직원이나 동네 주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어주곤 했습니다. 아마도 제이크의 오만함에 반격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모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린다가 갑자기 제 집을 방문했어요. 평소와 달리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무척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커피부터 한 잔 마시자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린다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동네의 강도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빈집을 노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주자가 있는 집도 대담하게 침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어요. 최근 발생한 3건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모두 혼자 사는 사람을 노린 범행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사건은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입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자들이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최근 피해자 중 한 명은 저항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했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린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범죄 심리학자로서 이런 패턴을 잘 알고 있었죠. 범죄자들은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고 위험한 행동을 불사하게 됩니다. 린다는 특별히 혼자 사는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지만 모든 집을 다 지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각자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거였죠. 그녀가 떠나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조용한 대학 도시의 평화로운 삶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위험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치듯 떠날 수도 없었어요. 내 집, 내일, 내 삶이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고요. 머릿속에 바로 이선 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선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는 마당에서 이미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죠.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몸이 유연했어요. 그가 하는 동작들은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기본 동작 같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그는 운동을 멈추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죠. 린다에게 들은 이야기와 제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방어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후추 스프레이와 작은 호루라기,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도구들이 들어있었죠. 그는 먼저 후추 스프레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단순히 뿌리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거리에서 상대의 눈을 향해 짧고 강하게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자기방어 동작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손목을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법, 누군가 뒤에서 붙잡았을 때 대응하는 법 등이었어요. 작은 체구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큰 힘을 이길 수 있다고 했죠. 1시간 넘게 기본 동작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은 인내심 있게 제 동작을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죠. 연습을 마친 후 이선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가장 좋은 자기 방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몸은 종종 우리 머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해병대 시절 강한 것은 단순한 신체적 힘이 아니라 준비된 정신이라고 배웠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선과 함께 자기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선과의 훈련이 한 달째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기본적인 방어 동작이 거의 자연스러워졌죠. 후추 스프레이는 항상 침대 옆과 현관 근처에 두었고 창문과 문의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무력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이 들려왔어요. 연구 논문을 검토하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죠. 피곤함에 눈을 비비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평소처럼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확인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죠. 이웃집 대부분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가로등만이 고요한 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눈이 감겼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미세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지만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에 완전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나는 미묘한 소리였어요. 누군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후추 스프레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고 휴대폰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911을 누르려는 순간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들이 정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선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되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라는 것이었죠. 빠르게 행동해야 했어요. 911에 전화를 걸고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5분 내로 도착할 거라고 했지만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침실 문 뒤로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소한 3명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거실을 뒤지고 있었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발소리가 침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손잡이가 조금씩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죽이고 문 옆에 서서 후추 스프레이를 꽉 쥐었죠. 문이 열리고 어두운 형체가 나타났어요. 주저하지 않고 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저는 재빨리 침실을 빠져나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다른 2명이 이미 복도에 있었죠. 그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선에게 배운 대로 손목을 틀어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다른 한 명이 다가오는 순간 발로 그의 정강이를 세게 찼습니다. 그가 잠시 비틀거리는 사이 다시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맞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분노만 자극했죠. 첫 번째 침입자가 다시 일어나 합류했어요. 이제 3명 모두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현관문까지는 너무 멀었고 이대로는 도망칠 수 없었죠. 마지막 수단으로 크게 소리쳤어요. 이웃집에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그들은 제 입을 막으려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잡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붙잡았어요. 세 번째 남자가 천으로 제 입을 막으려 했죠. 순간 이선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약점을 노려라. 가장 취약한 부위는 눈과 목이라고요. 남은 힘을 모아 손가락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강도의 눈을 찔렀어요. 그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 잠시 균형이 무너졌고 저는 한 팔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두 명이 더 강하게 저를 제압했어요. 이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이대로는 저항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강도들도 잠시 당황한 듯 했죠.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잠시나마 혼란이 생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저항했어요. 하지만 세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크게 소리쳤어요.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요. 절망적인 순간 현관문에서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커다란 쿵 소리로 바뀌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 같았죠. 강도들도 놀라 잠시 제 팔을 놓았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선 박이었어요.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마치 젊은 군인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죠. 강도들이 강한 척하는 걸 보면 웃음이 난다며 조용히 말하는 이선의 목소리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죠. 강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세 명이 동시에 이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75세 노인은 쉬운 상대였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첫 번째 강도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이선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상대의 팔을 잡아 순식간에 바닥으로 맺히는 기술을 선보였죠.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제 눈으로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이선은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마치 눈이 뒤에도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 강도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마지막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죠. 아마도 무기였을 거예요. 이선은 그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강도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대로 관절을 꺾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강도의 손에서 작은 칼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상황이 불과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세 명의 강도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이선은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911에 다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이미 전화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 다시 알려야 한다고 했죠. 그의 말대로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선은 강도들을 묶기 위해 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전기 코드와 넥타이를 이용해 그들의 손목을 단단히 묶었죠. 이선의 침착함과 정확한 지시 덕분에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됐어요. 묶는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공포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선은 그런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요. 그에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었어요. 이선은 자신이 매일 밤 동네를 순찰한다고 했죠. 오늘 밤에도 평소처럼 순찰 중이었는데 제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다가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다고 했어요. 놀랍고 감사했죠. 7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동네를 지키고 있다니요.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웃이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린다도 함께였죠. 그녀는 제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이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경찰들이 강도들을 데리고 나간 후 린다는 우리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죠. 이선이 침착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린다는 이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의 행동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이요. 이야기를 마친 후 린다는 이 강도들이 최근 플러턴 일대를 괴롭히던 갱단 출신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여러 집을 털었고 심지어 한 노인을 폭행한 전적도 있다고 했죠. 그들을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린다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깨진 창문은 잠시 판자로 막아두었죠. 이선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제대로 수리해주겠다고 했어요. 차를 마시며 이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도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냐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직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요. 훈련받은 기술은 몸이 기억한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강도들은 대부분 기회주의자라고요.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 쉬운 목표만 찾는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밤처럼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을 만나면 쉽게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범죄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거든요. 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해병대 시절의 경험과 한국의 군대 문화에 대해서요. 이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죠. 오늘은 충분히 긴 밤이었으니까요. 그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했어요. 사건 다음 날 아침, 이선은 약속대로 일찍 와서 깨진 창문을 수리해 주었어요. 그가 일하는 동안 저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린다였죠. 그녀는 제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제 집에 설치된 CCTV가 어젯밤의 모든 상황을 녹화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사 오면서 현관과 거실에 간단한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동안 별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린다는 그 영상이 강도들의 기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했죠. 오후에 린다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했죠.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선이 3명의 강도를 제압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린다는 제게 물었어요. 이 영상을 경찰 공식 SNS 계정에 공유해도 되는지요? 범죄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죠. 잠시 고민했지만 이선에게도 동의를 구한 후 허락했어요. 영상이 공개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청 공식 페이지에만 올라왔지만 금세 다른 SNS 플랫폼으로 퍼져나갔어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죠.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람들은 75세 노인이 3명의 젊은 강도를 상대로 보여준 놀라운 무술 실력에 충격을 받았죠. 댓글은 쏟아졌고 그중 상당수가 이선의 한국인 배경에 주목했어요. 한국인은 대부분 군필자라는 댓글, 루프 코리안의 전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댓글 등이 이어졌죠. 특히 많은 재미교포들이 이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댓글을 남겼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75세 전직 해병, 강도 3인조를 쫓아내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송됐어요. 이선의 과거 군 경력과 현재 조경 사업에 대한 소개도 함께 나왔죠. 점심시간에 이선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는 약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죠. 심지어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다고 했어요. 이선은 이런 관심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감동하고 있다고 조금만 인터뷰에 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녁 뉴스 시간, 이선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국에서는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설명했죠. 기자가 그의 놀라운 무술 실력에 대해 물었을 때 이선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그리고 해병대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영상도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해외 한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죠. 많은 한국인들이 이선을 자랑스러워했고,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다음 날, 전국 규모의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퇴역 군인 출신 전문가를 초청해 이선의 움직임을 분석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는 그의 기술이 단순한 힘이 아닌 오랜 훈련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죠. SNS에서는 75세에도 놀라운 신체 능력을 유지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한국의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이 비결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심지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플러턴 지역의 범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거예요. 린다에 따르면 이선의 영상이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경고 역할을 했다고 해요. 누구의 집이든 이런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지역 주민들은 이선을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선에 대한 글짓기를 하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이선이 제 집을 방문했어요.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의 조경 사업에 갑자기 의뢰가 밀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젊은 한인들이 자신의 뿌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기뻐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이선의 영웅담이 전국적으로 퍼진 지 약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침 일찍 정원에 나와 이선이 선물해준 한국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었지만 그 식물은 여전히 싱싱했어요. 정말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이른 아침 방문객이 누구일지 궁금했죠.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제이크 콜먼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표정 대신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죠. 그러더니 제게 커피 한잔 할 시간이 있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그를 집 안으로 들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신 정원에 있는 벤치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명품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벤치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틀렸다고, 넌 강했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의 사건과 CCTV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요. 특히 이선의 인터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죠. 제이크는 자신이 항상 힘있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깔봤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선의 행동을 보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적잖이 놀랐어요. 제이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했어요. 그동안 계획했던 노인주택 철거 사업을 철회했다고요. 대신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거주자들이 계속 살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선의 집도 그중 하나였어요. 제이크가 떠난 후 이웃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도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이선의 힘은 단순히 강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요. 그날 오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이선을 위한 깜짝 감사 파티였죠. 린다가 몰래 조직한 행사였는데 동네 주민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선이 도착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동네 이장이 나와 감사패를 전달했고 학교 어린이들은 손수 만든 카드를 선물했어요. 린다는 마이크를 들고 이선이 동네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도 사건 이후 범죄율이 40% 감소했고 이웃 간의 유대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어요. 이선은 무대에 올라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자신의 행운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 속담을 하나 소개했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었죠. 가족처럼 가까운 이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이선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의 집에 와달라고요. 한국 전통 아침 식사를 준비할 테니 함께 하자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이선의 집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집안은 한국 전통 가구와 장식품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산수화가 걸려 있었고 낮은 식탁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선은 직접 만든 김치와 된장찌개, 구운 생선 등을 내놓았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그 깊은 맛에 감탄했죠.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식사 중에 이선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과정, 그리고 해병 때에 자원 입대한 이유까지요. 그는 항상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선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부터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모습까지 다양했죠. 그의 인생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선의 사진첩을 보며 하루가 다 갔어요. 그의 삶은 영화처럼 파란만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미국에서 겪은 인종차별, 해병대에서의 고된 훈련, 베트남 전쟁에서의 경험까지 모든 이야기가 저를 깊이 감동시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학문적 성취에만 집중해왔던 저와 달리 이선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죠. 다음 날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에 들어서자 학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강도 사건과 관련해 지역사회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한다며 제가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이선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의 실전 경험은 학문적 이론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자산이었으니까요. 주말에 이선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을 논의했어요. 그는 많은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죠. 특히 심리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몸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선은 자신의 해병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단순한 체력이나 기술이 아니었다고 해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죠. 그 말이 제 연구와도 일치했어요. 범죄 피해자들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패닉에 빠진 사람보다 침착하게 대응한 사람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죠.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어요. 첫 강의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론적 설명을 맡은 저와 실전 시범을 보여준 이선의 조합이 완벽했죠.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연습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였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는 제이크도 있었어요. 그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경청했습니다. 강해 후 제이크가 다가와 말했어요. 자신의 부동산 회사 직원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고요. 그들도 종종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죠. 흔쾌히 수락했어요.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되었어요. 인근 도시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심지어 지역 TV 방송에서 안전교육 코너를 맡아달라는 제안도 받았죠. 이론과 실제를 결합한 접근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선과 함께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때 린다가 방문했죠. 그녀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플러턴 지역의 범죄율이 지난 몇 달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요. 주민들의 경각심과 대비 태세가 높아진 덕분이라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학자로서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선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요. 특히 강한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어요. 이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단순히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실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활용하겠다고요. 이선의 가르침처럼 이론과 실천을 조화시키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대학의 지역사회안전연구소 설립을 제안했어요. 학생들이 이론을 배우는 동시에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학교는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 예산 배정을 약속했어요. 연구소의 첫 번째 고문으로 이선을 초빙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플러턴으로 이사 온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학자에서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선 박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만나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가짐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